자,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의 제2과목, 이 과목 중에서 제3장, 3장이 이제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라는 부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에 은퇴 이후에서는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없죠.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금융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쪽에서 여러분들 다 본 거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이 현금 흐름을 한번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3장을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 포함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75%, 76% 정도 됩니다. 그만큼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아주 고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뭔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실물자산,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213페이지 여러분들 제1절 우리 이제 부동산과 은퇴 설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여러분들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일반적인 재화 시장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를 못하는 시장이 바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전 경쟁,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그쵸? 우리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서로 간에 우리 수요자는 싸게 사고 싶은 이기심, 공급자는 비싸게 팔고 싶은 이기심, 이 이기심이 충돌을 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거. 그래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자,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시장 논리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격의 결정적인 핵심은 모든 경제 주체의 이기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기심,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 가격,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논리라고 하면은 불안전 경쟁 시장에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소수만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소수. 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독과점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독과점 현상.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정보를 가진 자, 정보가 없는 자.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보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아주 극단적인 시장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죠. 중고차. 살려고 하는 자들은 싸게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은 팔려고 하는 자는 좋은 차를 싸게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침수됐다. 뭐 이런 하자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를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불균형 현상.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죠.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인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이 땅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은 부동산 값은 오릅니다. 근데 주변에 나쁜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요. 이런 외부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 이 모든 것들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 외부 경제 효과가 있고요. 외부 불경제 효과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경제건 불경제건 좋건 나쁘건 간에 외부 효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체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자,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나와야 되고요. 두 개 집어넣었을 때 두 개 나와야 되는 게 완전 경쟁인 거예요. 근데 두 개 집어넣는데 세 개가 나온다. 두 개 집어넣는데 뭐 하나가 나온다. 이거는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 이 모든 외부 경제 불경제는 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그렇죠? 시장에 참여했을 때 내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 창출한다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자, 더군다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 그죠? 영토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토지라는 것은 공적 개념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정 경쟁하는 시장의 실패,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공적 개념, 경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공적 개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불안정 경쟁 시장 또는 공적 개념으로 정부는 부동산에 정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들 보죠.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정책들이 많이들 나오고 이 정책들은 항상 여러분들 정책이 나오면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여러분들이 경험칙상 대부분 또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쓸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실패하는 경향도 많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여러분들 시장 논리뿐만 아니라 이 정책 논리까지도 여러 가지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보는 눈을 먼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장의 우리가 실패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우리 교재에서 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 우리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14페이지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비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 쭉 볼 거예요. 뭐 시장이 실패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좀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거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짧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권들 움직이는 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있었죠. 과거 정부. 자, 우리 김영삼 정부가 지나고 나서 나온 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나왔죠.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가 출연할 때가 바로 우리가 1998년도 IMF,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들어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자, 노무현 정부 지나서 우리가 MB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명박 정부. 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요. 박근혜 정부. 자, 그 다음이 이제 그쵸? 문재인 정부. 그 다음이 윤석열 정부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시점은 여러분들 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 그 이후 바로 초기 요때 이제 학습하는 시점이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만 우리 교재에서 이제 수록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에 나온 제도 하나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는 게 나와요. 금융실명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실명제, 실명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음성적으로 몰래 하는 것들. 예전엔 여러분들 통장 하나 가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름, 실명은 아니고 뭐 호칭, 뭐 김계동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예금 그저 통장 가입이 다 가능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93년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실명제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실명을 확인해서 가입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명을 부동산의 실명 실제 명의가 누구 거냐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뭔가 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통제. 이게 이제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제 정책. 왜 억제 정책 이렇게 했었을까요?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88년도 올림픽 그 전 80년도, 70년도, 80년도 88 올림픽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당시만 해도 그쵸? 부동산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 받는 것보다 부동산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시가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시세 차익 이것만 해도 충분했거든요. 수익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돈 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시세 차익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부동산이 너무나 과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뭔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쵸? 암암리에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내야 되겠다. 왜요? 추적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 국가에서 가만히 있나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런 정책을 썼다. 즉 뭐예요? 부동산이 좋을 때는 이렇게 억제 정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었으면서 여러분들 억제 정책과 맞물리고 우리나라의 90년대 그죠? 초반까지 80년대 90년대 각 기업들이 문어발 시력 확장 그렇죠? 여러 가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의 자본들을 많이 빌려다 쓰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죠. 그죠? IMF 터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다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썼을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부양정책을 써야죠. 부양정책. 자, 부양정책을 쓰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좀 풀리게 될 거예요. 억제 같은 것들을 다 해제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로 보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오릅니다. 올라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억제 정책을 써야죠. 참 이게 참 웃겨요. 그렇죠? 억제 정책. 자, 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겠죠. 침체.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부양 정책을 써야 되겠죠. 부양 정책. 자, 우리 부양정책으로 부동산의 직접적인 부양정책을 처음 쓴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뭐예요? 경제인이잖아요. 경제인이다 보니까, 4대강 사업. 이거 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거죠. 자, 이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부동산은 천천히 뒤에 따르면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건드리는 정책보다는 4대강 먼저, 우리 터치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부동산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 올랐을까요? 아니죠. 요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느낌은 계속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반기 때는 억제 정책도 일부 쓰지만 자, 이제 텀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텀이 5년,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주기로 부동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15년, 20년, 30년 아주 긴 사이클을 걸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움직이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시장에만 남겨놓으면은 그런 경기 변동이 있을 건데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쵸?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개입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요동친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너무나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억제 정책을 강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만큼은 모든 부동산 시장을 획일적으로 억제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역적으로 골라서 그죠? 골라서 이렇게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쓰더라.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상태 또는 보합사인 상태,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큰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니까 자, 우리 214페이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라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규제 정책을 실시한
참여정부 기간 중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다라는 거죠. 자, 과열이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억제,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2003년도 시작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다. 너무나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거에는 종부세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금 물리겠다라는 거죠. 재산세밖에 없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제 신설되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일반적인 기본 세율이 아니고요.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것들 막 적용합니다. 억제죠. 이런 정책들을 많이 좀 쓰기 시작을 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그렇죠? 이 정책들을 다 공부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억제냐 아니면 풀어주는 거냐, 완화 정책이냐. 자, 이런 느낌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전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출렁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억제할 것이다, 아니면은 규제할 것이다, 완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는 된다. 이 정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14페이지. 214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 시군구 신고 의무와 실거래가 등기부 제도 기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실제 사고 파는 금액인 거죠. 이게 과거에는 등기부, 지금은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등기부에 다 기재가 돼요. 거래될 때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투명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런 말 좀 나와 있죠. 또 하나 투기 이익의 양도 소득세를 환수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억제 정책을 썼다라는 억제 정책의 내용들 정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러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정부 마지막 해 2007년도 1.15 조치 등을 통해서 대출 비율 하향, 총 부채 비율 도입으로 금융을 통제하고 무소득자 투자를 제한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완화 정책을 실시한 MB 정부 기간 중 부동산 시장은 침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너무 과열하다 보니까, 억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거예요. 침체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MB 정부는 침체기였어요. 침체기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MB 정부 출범 초기에는 2008년도 그리고 9월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글로벌 금융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 반토막 납니다. 전 세계가 2008년도, 특히 2009년도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반토막이 나옵니다. 아주 급속도로 냉각기였죠.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도 엄청 극도로 이제 침체기였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만 침체기였냐? 아니에요. 경제 전부가 다 침체기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날 정도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부양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부동산만 보면 맞겠지만은 경제 전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나라 전 세계, 그렇죠?
경제 공황이 일어났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뉴딜 정책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경제학의 나오는데 이 MB 정부도 우리가 신 뉴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4대강 사업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부동산에만 몰두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거기 5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러한 경제 불황을 주택보다는 4대강 등 토목에 치중하면서 이렇다 할 주택 관련된 부양 정책과 억제 정책은 없는 편이었다. 초기에는. 정책이 좀 별로 없었다. 침체 국면에. 경제 전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뭐 그죠? 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양괄호 2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자, 바로 위에 두 줄만 볼게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완화는 다음에 설명하는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초창기 때는 4대강 사업을 주력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완화 정책을 그쵸, 완화 부양 정책을 썼단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217페이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 3대 근본 대책, 뭐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줄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했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과열 국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 억제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억제. 자, 이런 과거의 정책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억제 정책을 썼느냐? 아니다. 그렇죠? 선별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억제, 어떤 지역은 그대로 두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또는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요런 지역들을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전부는 다 이 지역에 다 해당돼요. 뭐 지방은 포함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이런 지역은 어떤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 지역 내에서는 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전국을 똑같이 우리는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억제 정책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그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냐? 뭐 언론에 많이 나오죠. 몇 번의 정책을 썼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평가들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정부가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은 그죠? 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처방 그죠? 그런 거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장기간 지나면은 시장은 여러분들 그대로 두는 게, 즉 정부의 역할은 작은 정부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장 우리 그 학자들의 논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불가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은 뭐 한참 지난 후대가 내릴 문제인 거지 지금 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학습하는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정부는 어떤 정책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통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는 현금 흐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금을 너무 많이 뺏기지는 않을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현금 흐름 창출에 그렇죠?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현금 흐름 창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저 교재가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어 있긴 한데 215페이지 앞으로 오셔가지고 표 3-1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뭐 쭉 나와 있죠.
자, 우리 2017년도는 우리가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여러분들 6월 19일 날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확대했다.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주택 청약, 그렇죠? 청약할 때 아파트 그런 경쟁률보다 훨씬 더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적인 주택 시장의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기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정부가 지정을 하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주택 이외에 부동산 전부 토지라든지 모든 것들 다 그죠? 그런 과열될 국면이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과열지역 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했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재건축은 건축물만 다시 올리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까지 도로, 상하수도, 무슨 가스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양호한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양호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게 맞는지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이런 안전진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불안전하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고 안전하다라고 진단이 나오면은 재건축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건축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재건축 허가를. 그 말은 우리가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지 우리나라 일기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던 게 이제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때 8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유령이 사는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고 해도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걸 뜯어 고치는 순간 사람들이 재건축 붐이 불어서 투기, 그쵸? 가격 상승, 막 이런 조장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여러분들 2019년도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뭐 대출 제한들도 나와 있고요. 자, 2020년도 보니까 여러분들 뭐 경기도권 금융 규제를 강화해서 뭐 LTV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2020년도에 뭐 두 번째 6월 17일날 보니까 법인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종부세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인상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을 못 잡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못 받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공급. 새로운 주택들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초기 때는 여러분들 뭐 선별적인 억제 정책 이거에만 집중했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기 때 2021년도에 뭐예요? 우리 이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공공주택 무슨 뭐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도시가 또 확대돼서 또 성장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택의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차기 정부 계속 과거 정부부터 해가지고 주택 공급은 공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자, 요 초기 때 여러분들 한 3년, 4년간 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자, 이런 부분이 주택가격 억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을 못 잡았다라는 그런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나 이제 과열 국면이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열 국면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처음에 이제 완화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거를 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규제 정책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초기 때 규제 정책을 일부 썼는데 효과가 나오고
우리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활동,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시세 차익 이외에도 모색을 많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218페이지, 거기 하단까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봤어요. 간략하게.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죠?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예를 들어서 MB 정부의 정책, 참여정부의 정책, 극단적으로 그 정책이 아닌 거, 맞는 거, 이런 문제는 출제가 바람직한 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이었을 때 정부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억제 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 거, 해당되는 거, 이런 정도의 문제 정도로 아마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아주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어떤 정책으로 흘러왔는지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흐름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으로. 자, 여기까지 좀 기초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게요.